제 나이 이제 겨우 40이지만 그래도 꽤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싶은데 사연을 적어 보내려 제 삶을 돌아보고 나니 더욱 그런 듯합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는 복잡한 가정사에 남들은 별 걱정 없이 살았을 어린 시절마저 제게는 녹록지 않았으니까요. 모두 제가 원한 적 없고 제 탓이 아니었음에도 저는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주변 환경에 고통받고 휘둘리다 보니 제가 제 인생의 스스로 주체가 된 것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네요. 사실 제게 가족이라는 의미는 참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전한 애정도 완전한 증오도 아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애증인 것 같네요. 대체 뭐가 그리 복잡한가 싶으시겠지만 그건 저의 가정사를 들어보신다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 저는 어머니와 단 둘이 지내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고 처음부터 그것이 익숙했던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며 그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아버지를 궁금해하는 제게 갖가지 거짓말들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멀리 돈을 벌러 나가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냐는 저의 물음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멀리 해외로 나가셔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 거짓을 사실인 양 포장하시려고 가끔 가짜 소포들을 만드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소포가 해외에서 날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부터는 다른 거짓말을 하셨죠. 지금 당장 같이 살 여력이 안 돼서 그런다. 이혼을 했다. 잠시 별거 중이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거짓말이 도통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시기는 하다는 건지 그럼 어떤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건지 차라리 죽었다고 해버리면 쉬울 것을 굳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시는 이유는 뭔지 그런 어머니의 거짓말에 지쳤던 저는 그냥 언젠가부터 더 이상 아버지의 존재를 궁금해하지 않게 되었고 머리가 자라면서부터는 말 못할 어머니의 사정을 어렴풋이 유추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사정이 있는 미혼모이시구나 생각했죠. 처음부터 없었던 아버지의 존재였기에 저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고 묻어둘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유년 시절부터 꽤 고생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장 역할을 하시는 집안 형편이 넉넉할 리 없었고 보육원 출신인 저희 어머니는 원래부터 가난한 분이셨거든요. 거기다 남편도 없이 도움받을 가족도 없고 비빌 구석도 없으니 그런 어머니 홀로 어린 자식을 키우시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늘 초라하고 가난했고 가끔은 끼니 걱정까지 해야 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쉽게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저희 어머니의 시름은 갈수록 더해가기만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늘 고생만 하시고 쉬어본 적 없으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결국 이른 나이에 저를 두고 먼저 떠나버리셨습니다. 뒤늦게 병을 앓고 치료를 받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는지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네요. 그때 제 나이는 고작 14살이었습니다.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였으니 마냥 어리다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기에 적당하다고도 할 수 없는 나이였네요. 그렇게 저는 아직은 모자란 나이에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를 떠나보내드리고 그 후 천혜고아가 되어 시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디 먼 친척이라도 있으면 몇 년이나마 얹혀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고아였던 어머니처럼 고아가 되어 보육원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마 어머니도 자식이 당신과 같은 처지가 될 줄 전혀 모르셨겠죠. 저도 어머니가 보육원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는지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들었던 탓에 보육원에 가는 게 썩 내키지 않았고 그래서였는지 저는 시설에서 쉽게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그 나이대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철없고 어리기에 나름의 텃세와 괴롭힘 속에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저한테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은 보육원뿐인데 그곳에서마저 편히 쉴 수가 없으니 어린 제 삶은 너무나 팍팍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괴롭힘이나 맛없는 보육원 밥보다 싫었던 것은 제가 정말로 고아가 되어 제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던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제게 아무 말씀 없으셨던 어머니가 대체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셨을지, 제 생부가 어딘가에 살아있기는 한 건지 저도 이제는 정말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육원에서 지낸 지 1년 반쯤 지난 어느 날 제 앞에 아버지라는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주환이냐? 너 엄마 이름이 박지영 맞고? 예, 맞기는 한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내가 네 아버지다, 주환아. 중년의 남성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듯 끌렸고, 특히나 그 아저씨의 생김새가 저와 몹시도 닮아 있었거든요. 내가 나이를 30년쯤 더 먹으면 저런 얼굴이 될까 싶을 정도로 닮은 얼굴에 저는 제 핏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 있던 저를 차에 태워 데려가시던 아버지는 가는 내내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보육원에서 어떻게 지내며 밥은 잘 먹었는지, 학교 생활을 잘 하는지 그런 소소한 것들을 물으시더군요. 정작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이신지, 어째서 살아있었는데 나와 어머니를 만나러 오지 않았는지, 내가 왜 그동안 이주환이 아니라 박주환으로 살았어야 하는지, 어머니도 알려주지 않으셨던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궁금했었죠. 하지만 아버지마저 제게 속 시원히 말씀해주지 않으셨고, 저는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셨더라고요. 저보다 4~5살 많아 보이는 아들과 부인이 이미 계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밖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을지,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지 못하셨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죠. 그때 제 나이 15살이었으니 저도 그런 대충의 눈치는 차릴 수 있을 만한 나이였으니까요. 그리고 굳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의붓 어머니와 의붓 형제의 눈초리에 자연스레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저를 어찌나 노려보는지 그때는 정말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다들 인사해라.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될 주환이다. 주환아, 여기는 네 형이다. 너보다 4살 많은 올해 고3이고 여기는 내 처이고 어머니라고 부르면 된다. 아버지의 소개에 식구들은 똥을 씹은 표정을 애써 숨기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주환아, 이주환이라고 해야지. 서류 정리는 곧 할 거고 앞으로 박씨가 아니라 이씨로 살아야 하니까 금방 익숙해져라. 알겠니? 네. 그래. 이제는 우리 다 같이 한 식구로 지낼 거니까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어머니에게 바르게 하고, 태연이는 주환이 방 알려줘라. 그렇게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한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제 소개를 간단히 하신 뒤 곧바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를 처음으로 만난 날의 상황이었네요. 대체 어떻게 나를 찾아내셨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시는지, 내가 아버지 진짜 자식이 맞는 건지 답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그럴 겨를도 없었죠. 사업을 하셔서 일이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를 데려와서
가타부타 더 설명도 안 하시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분을 느낄 새도 없이 저는 일부형에게 살기 어린 충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야! 너 혹시라도 착각하지 마라. 고아 새끼 불쌍해서 걷어준 거니까 우리 집에서 살게 됐다고 이 집 식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봤자 너는 아버지가 밖에서 더럽게 나온 사생아 새끼고 내가 이 집 진짜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살다가 나이 먹자마자 나가서 우리랑 연 끊고 살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덕분에 저는 설명 없는 불친절한 아버지 대신 의붓형에게서 제 사정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저는 사생아였고 그 집 식구들에게 저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불청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자기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제가 듣기에는 너무 무섭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저는 제가 상처를 받았다는 표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저의 존재 자체가 충격이고 수치였을 테니 말이에요. 그동안 아무 말씀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저의 탄생이 누군가의 아픔일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라니 그것보다 더한 충격은 평생 없을 테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대체 왜 저를 그 집으로 데려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오면 안 될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모두가 제게 무관심하고 저를 증오하는 그 집에서 고통을 받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의붓 어머니와 형은 저를 너무나 미워했고 정작 저를 데려온 아버지는 제게 별 관심이 없어 보이셨죠. 이럴 거면 그냥 보육원에서 지내게 두지 왜 데려오셨을까 궁금했지만 저는 혹시 또 괜한 말을 듣게 될까 싶어 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노려보며 윽박지르던 의붓형의 말대로 그 집에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쥐죽은 듯 지내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게 제가 무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새 어머니와 형은 제가 같은 집에서 지낸다는 사실만으로 끔찍해했고 제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저를 저주했으니까요. 새어머니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잠시 뺏겼다는 증오를 제게 풀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제 앞에서 저희 어머니 욕을 하시면서 저를 괴롭혀대셨죠. 돌아가신 어머니 욕을 듣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도 없었지만 새어머니 역시 안타까웠던 저는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너 같은 게 태어났는지 너를 볼 때마다 끔찍하다 정말. 남편은 그래도 지 핏줄이라고 데려왔는지 몰라도 나는 네가 끔찍스러워. 마음 같아서는 네가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네 엄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널 낳았대니? 남의 남편 홀려서 데리고 놀았으면 거기서 그쳤어야지. 미치지 않고서야 어디 아들을 낳아? 네 애미 그렇게 일찍 죽은 거 그거 다 벌 받은 거야. 그러게 사람이 심보를 곱게 쓰고 제대로 살았어야지. 그런 죄 지어놓고 오래오래 잘 살 줄 알았을까? 그런 더러운 년은 차라리 일찍 죽어주는 게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지. 새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쏟아내셨고 그런 자기 어머니를 보고 자라던 의붓형은 새어머니가 그럴수록 저를 더더욱 미워하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야! 내가 너 찍소리 하지 말고 지내라고 했지? 왜 엄마를 화나게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 나 고3인데 너 때문에 시험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러게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새끼가 들어와서 집에 이 분란을 만들어. 진짜 뒤지고 싶냐? 저를 욕하고 때리는 그 모자 사이에서 지내는 것은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눈칫밥을 먹고 새어머니와 형에게 학대를 당했고 그리고 정작 저를 데려온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에서 편해 지내지 못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셨죠. 이럴 거면 저를 왜 데려오셨나 싶었지만 고아 주제에 불평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제가 지내는 동안 돈 걱정은 안 하게 해주셨거든요. 사업이 꽤 잘 되시는지 집은 여유롭고 좋았고 저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용돈을 받으며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신발과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집 안에서는 저를 괴롭히던 새어머니도 밖에서 제가 추레하게 보이는 걸 원치는 않으시는지 제가 입고 걸치는 것들은 늘 좋은 것들로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렇기에 남들에게는 제가 넉넉한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누릴 건 누리며 지내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물론 보육원에서 내 방, 내 물건 하나 없이 지낼 적보다는 물질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가족 안에 섞이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거리 생활을 하는 것보다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자꾸 밖으로 나들 수밖에 없었죠. 저는 최대한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새벽 다 되어서야 조용히 집에 들어오는 것이 좋았고, 그러면 가끔 아버지에게 혼이 나기는 했어도 그 집 식구들과 부대끼지 않을 수 있어서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어차피 용돈이야 넉넉하게 있으니 밖에서 고생하며 돌아다닐 일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방 한 칸 얻어서 밖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선지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고를 치고 다니더라도 부모 보이는 앞에서 해야 한다며 제가 가출하거나 독립을 하는 것에서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지가 제게 관심이 있다거나 애정이 있어서 그러신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아버지가 저를 거두시고 저를 챙기시는 게 자신의 실수를 책임지려는 최소한의 도리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자신의 핏줄이고 자식이다 보니 고아로 둘 수는 없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먹이고 재워야 한다는 책임감일 것이라 여겼습니다. 여유가 없는 집도 아니다 보니 나 같은 놈 하나 걷어 먹이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고, 사업하시는 아버지 성격상 자기 자식이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을 알고도 그냥 모른 척하기 찝찝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게 책임을 지르는 아버지에게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정도 없이 나를 뭐하러 거두나 싶은 원망과 서운함, 그래도 피가 섞인 아버지이고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위안, 그러면서도 나를 애정이 아닌 책임으로만 여기고 무관심 속에도 도리를 하시려는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부채의식까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도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는 복잡한 마음으로 괴로워야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너무나 우울하고 불행한 청소년기를 거쳐야만 했죠. 그래도 처음에는 환경도 받쳐주겠다, 어차피 할 것도 없겠다 싶어서 공부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나마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저를 기특히 여기실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불편한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공부에 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제가 성적이 오를수록 제 처지는 고달파지더군요. 그건 다름 아니라 굴러들어온 돌이 빛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새어머니와 형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잔재주를 부려! 씨. 너 아버지한테 예쁨 받고 싶어? 내가 너한테 똑똑히 말했지. 네가 이 집에서 살아나가려면 최대한 죽은 듯이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집에 네 자리는 없어. 존재 자체로 민폐였던 저는 성적이 좋아서도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좋은 성적을 받는 꼴을 못 보던 형은 몰래 제 방에 들어와 문제집들을 찢어놓거나 책을 숨기곤 했고, 새어머니는 아버지 몰래 저를 구박하며 제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없이 만들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밖에 나가 독서실을 끊어 공부를 했고,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음에도 시험은 일부러 망치곤 했습니다. 제가 좋은 성적표를 받아간다면 새어머니와 형이 또 난리를 피울 테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좋은 성적 받아봐야 칭찬해줄 사람도 없기에 제게 성적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공부를 계속했던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20살이 되면 어떻게든 그 집을 벗어나고자 생각했기에 그 뒤로 제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제 기반이 필요했거든요. 고아의 고졸인 어머니가 고생하셨던 것을 보고 자랐던 저로서는 그럴듯한 대학 간판이라도 있어야 고생을 덜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내신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 진학에 무리가 없었기에 학교 성적은 내내 나빠도 별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나쁜 성적표를 받아오면서도 몰래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정말 제 뜻대로 수능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제가 눈여겨봤던 대학 학과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몇 년간 코피 터지게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보게 되었지만 정작 저는 그런 기쁜 소식을 나눌 사람도 없었고 제 스스로도 크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라도 대학 생활을 하며 그 집안과 연을 끊고 제 삶을 살고 싶다 생각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내보내지 않으시더군요. 20살이나 먹었으면 더 이상 책임감으로 거두실 필요는 없다 싶었는데 아버지는 학비를 대줄 테니 집에서 통학을 하라며 독립하겠다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그 후로도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집에서 더 지내야만 했죠. 그렇게 10년 넘게 친부의 집에서 원치 않던 객식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집안에는 비보가 들이닥쳤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며 뭐든 제 손으로 해결하셔야 성에 차셨던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게 되셨거든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도 왜 뒤늦게 암을 발견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저희 어머니처럼 아버지께서도 운이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셨고 저는 가끔 그런 아버지 병문안을 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 병실 안에서 저는 별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늘 바쁘셨던 아버지셨기에 그동안은 단둘이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늘 나중에 여쭤봐야지 하는 것들만 품고 살던 제가 정작 상황이 되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게 우스웠네요. 오래전부터 묻고 싶었던 게 참 많았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물어서 뭐 할까 싶더군요. 어차피 아버지는 오래 살지 못하실 것이고 그런 아버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죽음을 앞두어 마음이 약해진 사람에게 굳이 마음에도 없는 사과와 회개를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끝내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일을 직접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서운했다는 얘기도 전혀 하지 않았죠. 사실 아프신 아버지가 걱정되어 그랬다는 것은 거짓말일 겁니다. 어쩌면 저는 괜히 그 얘기를 먼저 꺼내어 아버지에게 사과를 듣고 평생 원망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면죄부를 드리는 게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를 용서하거나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 사과를 듣는 게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끝까지 아버지를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병원으로 온 가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처음 보는 두 사람이 함께였죠.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식구들을 다 부르고 말할 기력도 없다는 사람이 무슨 유언이라도 남기려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고요? 그래, 당신 말 잘 꺼냈어. 당신 생각이 맞아. 내가 오늘 유언하려고 다 불렀다. 새어머니 말씀처럼 정말 유언을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식구들은 모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두 사람 중 나이가 있어 보이는 한 사람이 유언을 공증하러 온 변호사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아니, 몸도 안 좋은 양반이 이 와중에 무슨 유언이에요? 어차피 당신 죽으면 다 의미 없는 것들인데 돈 문제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건강할 생각이나 해요. 그리고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이 왜 유언을 한다고 그래?
당신 이러면 내가 속상하지. 나 두고 갈 생각만 하나. 왜 당장 죽을 사람처럼 이래 정말.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듯 유언이 뭐가 필요하냐며 말을 하셨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듯 유언이 뭐가 필요하냐며